전번 프로에 무슨 엉뚱한 소리냐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농촌에서 추수기에 접어들어서 살값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서 아주 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대농들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또 없겠지만 일단 소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농사를 지어서 살값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는 바람에 영농비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영농비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살림이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 겨울에 폭설 때문에 비닐하우스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제가 있던 동네 바로 인근 마을에서 34세 된 젊은 농부가 농약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거기에 남아있던 아들과 딸 둘을 지금 70농가 키우고 계시는 분이 많고, 지금 우리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아이만 키우는 노인들 혹은 발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혹은 아주 마비가 되셔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그냥 드러누워 계시는 남자분과 거기에 딸린 아이들, 또 그것을 돌보는 노모 혹은 노부부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 농촌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심지어는 가정을 남편과 자녀분들을 다 두고 우리가 떠나버린 분들이 많고, 또 남자분들이 의외로 일을 하시다 다친 분도 있고, 그 외에 실제로 음독 사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그 시골에서 농약을 먹고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환자들의 숫자는 우리가 도시 사는 분들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분들의 어떤 생을 버리면서까지 어떤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될 만한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분들의 탓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대 이후로 고도성장을 해가면서 소위 이제 정권이라든지 그 외에 사이버 트레이딩, 그 외에 각종 사회에 없던 신종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거의 대부분은 저처럼 넥타이를 메고 화이트 칼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골에서 남아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회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외면당하고 사회 발전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어도 손해가 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농가 부채 문제라든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가 일전에 정권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농가 부채를 지었다면 자기들이 못나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날 이후로 그분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시골에서 지금 역시도 시골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골에서 지어난 농산물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특히 광우병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가 신토부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광우병이라면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지금 한 15년, 20년 전에 크라인스펠트 야콥슨 증후군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광우병에 대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에 어떤 정확한 병리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았고, 그저 뇌가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사람이 이제 치매가 오는 병, 그게 어떤 식풍습이 있던 뉴기니아, 오스트리아 쪽에 원주민들에게 가끔씩 발생했던 병,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병리 기전이 밝혀지기를 동물이 식물성 섭취를 해야 하는 동물이 동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변성 단백질이다. 즉 이것은 뭐냐면 자연의 질서를 거슬려서 자연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그 광우병에서 프라이온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의 가루를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료로 썼을 때 만들어지는 이 프라이온 단백질은 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내 몸속에 남아서 영구적으로 내가 점점 쌓이면 보통 우리가 잠복기가 3년에서 20년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도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의 짧은 생각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앞으로 22세기에는 영국에서 해를 보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질서를 거역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응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 땅에서 만들어진 농산물을 먹고
우리가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음식물들이나 먹거리들을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 농촌의 어려움이 아주 극도에 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최소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 정도 된다면 최소한 뭐 살 한 줌 정도, 살 한 말 정도 뭐 우리가 팔아준다 그러죠. 살 팔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살 한 말 팔아주는 어떤 정도의 마음, 뭐 때로는 빵 한 쪽 먹을 거 집에서 살을 조금 더 선물한다든지 혹은 뭐 부르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살을 조금씩 기탁을 해서라도 살을 뭐 우리가 소모를 하고 심지어는 정시대책에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듯이 농촌대책에도 같은 정도의 규모의 어떤 투자를 해서 정부 재정이 어렵더라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농민들, 힘없는 농민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파동과 연루된 어떤 패턴에 관련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특히 뭐 책을 하나 소개했었는데 물론 뭐 책을 소개하고 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너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해나갈까 싶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쁜 책을 고르는 방법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즉, 책 제목에 고수, 급등주, 대박 이런 얘기 들어가고 이 책을 읽으면 뭐 어떻게 뭐 몇 퍼센트, 뭐 1000%,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루에 얼마 벌기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은 그냥 한마디로 나쁜 책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이 실속이 없으면 공작새처럼 깃털이 화려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 얘기가 자신이 없으면 겉으로 화려한 그 포장으로 포장을 하기 마련인데 제가 아주 우리 시쳇말로 엽기적인 책을 한번 서점에서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화려한 양장 제본을 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제가 아주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보고 현혹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보면 뭐 이런 얘기 뭐 무슨 법 무슨 법을 영어로 쭉 적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3 메소드 뭐 테크닉 혹은 뭐 3 메소드 뭐 테크닉 뭐 이렇게 무슨 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려한 차트 그림과 탁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그냥 3법형입니다. 그냥 일본식 사케다의 5법 중에 3법형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영어로 풀어서서 무슨 뭐 혹은 뭐 엘리어트의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나 알 수 있는 얘기를 화려한 차트 그림과 함께 영어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해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 책마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물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책이라면 사서 읽어보시되 이러한 분들을 제목에 이러한 책들이 만약에 제목에 사용되었다면 그 책들은 실속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정에 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얘기를 마저 진행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동으로 보면 제가 각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파동은 파동인데 파동이 아니고 그 다음에 추세를 여러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멘텀, 즉 각도를 아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다만 이러한 각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초 지식들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고 까다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뭐 답답한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파동을 제가 다시 그리면 1, 2, 3, 4, 5, A, B, C 이런 파동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종목으로 보면
뭐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의 1파에는 우리가 보통 종목 강세, 지수 강세가 되고 조정파동, 2파동에는 지수 약세, 종목 강세가 되고 3파동에는 물론 장기파동액입니다. 중기파동액이죠. 지수 강세, 종목 강세 현상이 펼쳐지는데 이때 종목 강세는 현재 이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마지막 그 다음 4파동의 조정에서는 다시 지수 약세, 종목 약세가 펼쳐진 다음에 마지막 5파동에 있어서 지수 강세, 종목 약세의 현상이 펼쳐집니다. 조정 A파동에는 지수 약세, 종목 약세가 펼쳐지고 반등 B파동에는 지수 강세, 종목 약세, 마지막 하락파동에 3분의 2는 지수 약세, 종목 약세, 하락의 마무리 5파동의 10파동의 마지막 5파동은 지수 약세, 종목 강세 현상이 펼쳐집니다.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랜빌이죠. 그랜빌의 OBV 이론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주수가 반전을 할 때는 다우의 1국면에서도 그렇지만 반전을 할 때는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진입되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니까 대중주들이라든지 저가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 강세 현상,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수는 반등을 하고 조정기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서 관리 종목이라든지 우세주 이러한 종목들이 대거 그러면 시중에 저가 대형주 이러한 종목들이 대거 혹은 뭐 개별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국면이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장의 흐름이 이 국면에 있느냐 아니냐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 이후에 이것들에 의한 반등이 이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어떤 기관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간접 투자 자금이 증가되고 그러면 기관의 매수 이력이 확대되면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종목이 옮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블루칩과 옐로칩을 중심으로 한 지수 상승장, 소위 말하는 큰 파동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우량 종목들이 이 부분에 상승을 하고 이 부분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종목이 생기기 때문에 지수 강세와 종목 강세이긴 하되 이 국면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같은 건설주라도 뭐 LG건설, 대림건설, 대림산업, 뭐 계룡건설 이런 게 오를 수 있고 뭐 같은 종목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정권주라 가정하면 삼성증권, 뭐 이런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정을 볼 때는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대부분 개별 종목 중에 일부 관리 종목, 그다음에 우선주가 급등을 보이는 시기가 됩니다. 종목 전체는 약세의 국면을 명백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마지막 분출 국면이 되는데 이때는 시장에 시가총액들이 이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주를 사는데 1,000원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한 주를 사기 위해서 10,000원을 지불을 해야 된다. 즉 주가를 1% 올리기 위해서 1%를 올리기 위해서 100원의 돈이 새로 유입이 되면 됐지만 지금은 1%를 올리기 위해서는 1,000원의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된다.
즉 시중의 유동성이 끊임없이 보강이 되어줘야 되는데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막 찍어내지 않는다 하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수를 전 종목을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일부 특화된 종목들에 의한 제한적인 랠리가 펼쳐지면서 그 종목들의 자금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서서히 이탈하는 종목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오르되 상승 종목은 100개 이내로 제한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바로 꼭지다. 이것이 바로 그랜빌의 이야기를 따르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적고 신저가를 돌파하는 종목이 많은데 지수는 오르는 국면. 이것이 바로 상승의 마지막 마무리 국면, 소위 말하는 상투 국면의 징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신고가를 갱신하고 오르는 종목은 맞는데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종목이 오히려 신저가를 갱신하기 시작한다. 즉 지난 2000년 직전에 1999년까지 데이콤, SK텔레콤, 유양정보, 다우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정보통신주들이 집중적인 랠리를 펼치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데 현대자동차, 그 외의 증권주, 그 외의 각종 우량주들은 완전히 상승 대열에서 이탈을 해서 심지어는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저가 행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즉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보다 신저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상투 국면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상승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즉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많고 신저가를 형성하는 종목은 적고 지수는 비록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뭐냐? 하락의 마무리 국면이다. 그럼 우리 시장을 지금 냉정하게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그 중에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넘어서 올라가는 종목 수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연일 더 저가를 갱신하는 종목의 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국면에 있나? 현재 이 국면 중에 어떠한 국면에 속하나를 보면 이 파동상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랜빌의 신고가, 신저가 이론인데 이것이 개별 종목에서는 OBV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신고가, 신저가 종목 수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세관을 정립하는데 한번 참고 판단을 삼아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가 대세관을 보는 방법 중에는 파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제가 흔히 이걸 별명을 붙여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시장에 폴리스 스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폴리스 스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경찰관 주식 혹은 시장의 정찰대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 폴리스 스탁이 뭐냐면 어떠한 시장이 대세를 전환을 하기 전에 먼저 신호를 주는 종목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GM 자동차의 주식은 항상 다우지수가 대세를 전환하기 전에 GM 자동차의 주가가 먼저 내렸고 다우지수가 대세가 전환되기 전에 GM 자동차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대세 사이클상과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한국에서도 당연히 공교롭게도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이 폴리스 스탁에 해당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보통 우리가 경기를 선행하는 것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경기가 주식이 저점이 아니라 경기가 저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점에서 반등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앞서서 상승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경기를 미리 선행해서 보이는 게 주식인데 보통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왜? 좋아질 것이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자동차를 사는데 사람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문기사에 연일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자동차 생산이 어떻고 외제 수입차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현재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지점에 있죠. 이 지점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반등을 한다면 대세 전환에 폴리스탁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면 현재 지금 상승은 진바닥이 아니다. 뭐 이러한 물론 지금 제가 이 녹화하는 시간과 이 방송이 되는 시간은 상당히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폴리스탁이라고 삼아서 한번 주가를 보면 1999년 당시에 SK텔레콤, 대입금, 다우기술 같은 종목들이 10월 이후에 혹은 8월부터 급격한 상승으로 접어들 때 이때부터 현대자동차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대세 하락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올 작년 연말부터 현대자동차 주가가 상승을 하고부터 올 1월 달에 주가의 반등이 일어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먼저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지수가 490포인트까지 빠졌고 지금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주가와 괴리를 좁히면서 상승의 분출을 해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반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하고 다시 하락해 준다면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폴리스 스탁이라는 개념을 두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름만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장에 어떠한 속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다시 이제 파동으로 돌아가서 조정 파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가 파동론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파동론에 관한 얘기가 많이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심심한 얘기이고 잘 모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어렵고 난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 강의를 해나가면서 송구선 말씀이지만 만약에 얘기를 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보신 분이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달에 한 10% 정도씩은 이제 포기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지금 해나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주식 투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주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다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정. 자,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가 조정 보면은 A, B, C 이런 파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락의 추세의 방향에 맞는 충격파는 1, 2, 3, 4, 5 추세 방향과 반대되는 반등 이것이 오히려 조정이 되겠죠. 하락파에서는 A, B, C 다시 하락 쪽에 1, 2, 3, 4, 5 이렇게 파동으로 5, 3, 5의 파동이 우리가 조정의 가장 흔한 형태, 즉 지그재그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이러한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동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엘리어트의 이야기로는 이것이 이 C파동이 1.618배, 즉 이 A파동의 1.618배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 시장이 1950년대 이후와 한국 시장의 사례에서는 지그재그 파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A파동과 C파동의 길이는 같다, 거의.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1.618배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그재그 파동에서는 파동이 같다. 그래서 약 한 470포인트, 460포인트 혹은 480포인트 정도 수준이 바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것이 앞에서 만약에 1, 2, 3, 4, 5로 나타나지 않고 이 조정 A파가 만약에 A, B, C 이런 형태로만 만약에 나타난다면 이 조정은 무조건 플랫 조정이다. 지그재그 조정이 아닌 플랫 조정의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플랫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 2, 3, 4, 5 다음에 A, B, C 이런 파동이 아닌 이 A, B, C는 절대로 A 다음에
이 B파동이 A의 고점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나간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로 5개의 파동이, 소파동이 떨어져야 하나, 만약에 A, B, C 파동에서 이것이 하나, 둘, 3개의 파동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것은 그 뒤에 이어질 조정의 형태는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즉, 주가가 1, 2, 3, 4, 5로 오른 다음에 1, 2, 3 이렇게 갔다면 4, 5로 가는 것과 1, 2, 3으로 가는 것의 차이는 뭐냐? 1, 2, 3의 길이가 같은 1, 2, 3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4, 5로만 가느냐, 여기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로 갈 줄 알았는데 4, 5로 가고 다시 A, B, C 1, 2, 3, 4, 5로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의외로 A, B,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오고 4, 5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버리면 A, B, C의 반등 형식을 보여버리면 이 패턴은 무조건 플랫 패턴으로 간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플랫 패턴은 뭐냐? 우리의 파동이 종류가 조정 패턴은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원형이지만 1, 2, 3, 4, 5 A, B, C로 가거나 혹은 1, 2, 3, 4, 5 A, B, C로 가거나 이런 패턴들도 불규칙 조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즉 파동이 A 파동 이후에 반등 B 파동이 A의 고점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원칙인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 조정 파동이 대부분의 조정은 이 지그재그 파동에서는 이 반등파는 이 하락 파동 길이에 0.382 즉 38.2% 조정으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즉 지그재그로 갈 경우에는 이 반등의 폭은 이 초기 A 하락 파동의 38.2% 폭만의 반등 이후에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에 A, B, C로 나타났다면 이것은 거의 파동의 원점까지 되돌리는 반등 파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의 하락 파동은 거의 크지 않고 이 파동과 일치하거나 1, 2, 3, 4, 5가 나타나거나 1, 2, 3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럴 경우에도 끝에는 1, 2, 3, 4, 5의 파동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3, 5가 아닌 3, 3, 5의 형태의 조정 파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플랫 조정이다 그런다. 이 플랫 조정은 끝에가 이 하락 파동의 저점, 즉 A 파동의 저점을 하회하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돌아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추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트랩이 된다. 즉 이러한 조정 파동이 나타나면 이것은 오히려 다음 추가 상승을 예비한 국면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3, 3, 5의 파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락 파동이 뭐 5, 3, 5다 3, 3, 5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지그재그 파동은 최소한 하락 파동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런 삼각형 플랫 패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반등이라고 속아서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기서 불규칙 파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그재그와 플랫 이렇게 양대 조정의 하나의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로 5, 3, 5로 조정을 받든지 3, 3, 5로 조정받던 것이 대부분의 기본 원형인데 불규칙 조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항상 문제가 이게 예외인데 이 예외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불규칙 조정이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경험이 없으면 여기에서 속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파동 이후에 조정 파동은 A, B, C로 가든지 지그재그일 경우에는 A 38.2%, A, B, C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닌 만약에 1, 2, 3, 즉 A, B, C로 한 다음에 A, B, C로 이렇게 가는 형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 파동의 고점은 대충 최대 목표치는 이 선을 넘지 않겠구나. 그 다음에 플랫 조정이구나 하는 거 투자자들은 이미 감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이점에서는 뭡니까?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가는 1, 2, 3, 4, 5가 떨어진다면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은 어디냐? 이 저점을 하회한 다음에 생기는 이 저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수 지점이 되는데, 드물게 과히 드문 일도 아니죠. 드물게 1, 2, 3이 오고 1, 2, 3 이렇게 이 고점을 돌파 못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주가가 1, 2, 3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파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부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1, 2, 3, 4, 5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것이 1, 2, 3 파동이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파동이 이해하기 나름인데 이러한 파동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불규칙 조정이구나, 더 큰 급락이 예비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1, 2, 3, 4, 5 1, 2, 3으로 생기는 A 1, 2, 3으로 생기는 B가 고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 고점을 넘어서 버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바로 불규칙 조정의 시그널입니다. 전주곡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불규칙 조정의 시그널이고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는 1, 2, 3, 4, 5의 급락파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급락파동은 최소 EA 파동의 2.618배가 생기기가 쉽고 최선의 선방의 경우에도 1.618배의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파동이 조정받고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3, 3, 5의 파동은 불규칙 조정 파동으로서 이것은 급락이 예비되어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식시장의 사례를 찾아서 제가 현재 어떤 종목 차트라든지 지수 차트로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투자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오히려 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대단한 무엇인가 되는 훌륭한 패턴인가 되는 것처럼 경험 없으신 분들은 바로 혹하게 되고 그 부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눈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이렇게 제가 하나의 또 화두처럼 말씀을 드리면 스스로 찾아나가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규칙 조정의 한 패턴 중에 아주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급등으로 이어가는 종목들 중에 중대형 주중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러닝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 컬렉션. 이것은 원어로는 커넥션 혹은 코렉션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엘리액터는 러닝 코렉션, 즉 달리는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프레이트나 더들리는 러닝 커넥션, 달리는 연결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러닝 커렉션은 뭐냐, 이러한 불규칙 조정 파동의 일종으로서 1, 2, 3, 4, 5의 상승 파동이 일어난 다음에 A 조정 파동 이후에 B가 고점을 돌파하고, 즉 A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한 B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급락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A 파동 1, 2, 3, 4, 5 파동의 고점을 중심으로 조정 파동이 A가 나오고, 물론 3개의 파동, 다시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때도 3개의 파동이지만 5개의 파동이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A, B의 파동이 고점을 돌파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불규칙 조정으로서 이것은 급락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무조건 하되, 의외로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고 이 고점을 지지를 해서 C파동이 끝나고 반등으로 돌아서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러닝 커렉션, 즉 달리는 조정이다.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여기서 다시 1, 2, 3, 4, 5가 나타나는데, 이 거리는 장기파 기준으로는 이 전체 상승파의 1.618배가 나타난다 그럽니다. 즉 2중, 3중 러닝 커렉션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해나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전체 중기적으로는 상승 3파, 종합지수의 3파에 해당될 때 이러한 종목들이 무수히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대로 된 조정 같지도 않은 조정을 받고 계속 날아가는 종목은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파동에서 파동의 연장으로 쐐기를 만들어가는 종목, 만들어가는 것과는 아예 다르다. 즉 5파동의 연장으로 쐐기를 만들어가면 A, B, C로 그냥 완전히 급락으로 가버리지만, 현재 1, 2, 3, 4, 5를 만들고, 다시 정리하면 1, 2, 3, 4, 5 5개의 하락파동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락파동의 38.2%의 되돌림 후에 다시 급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투자자들은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조정파동이 5개로 나타나지 않고 1, 2, 3 이후에 반등을 해서 이렇게 가거들랑, 이것이 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1번의 원칙, 가장 확률이 높다. 즉 하나, 둘, 셋 이후에 하나, 둘, 셋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이 박스를 이탈해서 생긴 C파동의 저점이 매수의 지점이다. 이것이 일단 무조건 확률적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돌파를 하거든, 이렇게 돌파를 하거든, 두 번째 확률이 많기는 크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지 말고 더 바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더 아래쪽에서 관심을 가져라.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고 되돌아가면, 되올라가면 이것은 러닝 커렉션이 아닌가라고 그때부터 이 종목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데, 이 러닝 커렉션의 확인도 앞서 A, B, C의 B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가 바로 결정적인 매수 지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이해를 하면 결국 주가의 매수 지점과 매수 지점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정은 지그재그 형태의 조정과 플랫 형태의 조정이 있는데, 지그재그와 플랫의 조정이 있는데, 지그재그의 조정은 5, 3, 5의 파동으로 형성이 되고, 이 앞에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고, 플랫의 조정은 3, 3, 5, 이것이 기본 원형인데, 이것이 일단 이 5파동의 고점을 넘지 못하는 것이 첫째, 설령 넘었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이 둘째,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 디디고 올라가면 이 파동이 돌파되는 시점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이 예고된 예외적인 국면, 이게 바로 러닝 커넥션, 이렇게 파동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정 파동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퍼센트와 비율, 그 다음에 패턴까지 묶어서 다양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전체적인 패턴에서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이러한 패턴이 도래하면 내가 주가에서 주식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현재 이것을 파동의 계산을 해서 혹은 소파동을 재서 파동의 비율을 재서 다시 그것을 계산하려는 것은 제가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타임 윈도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무리한 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이 파동의 조정에 관해서는 더 깊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제 논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A, B, C 파동이 다 끝났는데 현재 우리 시장의 모습은 왜 이런 모습으로 보이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접속파라 그래가지고 이미 파동이 A, B, C가 끝나도 다시 A, B, C라는 접속파 이후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하락이 있을 수 있고, 또다시 접속파가 나오고, 또 접속파 1, 2, 3, 4, 5 이렇게 해서 파동이 연속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X파라고, 접속 X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접속 X파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깊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나, 이 접속 X파가 나타나고 하락하고, X파가 나타나고 하락하고, X파가 나타나고 하락하는 것을 두 개가 나타나면 더블 X, 세 개가 나타나면 트리플 X라 그러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 우리 시장은 이 접속 X파 이후에 5파동이 하락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실패한다면 아주 깊은 하락을 하고 다시 접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국 시장의 지난 역사를 봐서 지난 100년간 미국 시장에서 중대형주 이상 혹은 지수에서 트리플 X 이상의, 즉 접속파가 3개 이상 나타나는 국면은 미국 시장의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이러한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더블 X 한 번의 접속 이후에 하락, 또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접속파고 또 하락, 이러한 모습을 만들긴 했고, 그 다음에 혹시 파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첨언 팁스를 드린다면, 보통 접속파는 ABC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약 한 40%의 경우에 접속파가 1, 2, 3, 4, 5, 5개의 파동으로 형성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접속파를 상승 1파동으로 오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일단 파동론 강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을 중심으로 한 파동 강좌의 어떤 개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시장의 어떤 각도, 탄력, 모멘텀, 지표, 그 외에 어떤 각종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나가는 다소 좀 실용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상당수의 코스닥 창업주들은 수익 모델 고갈로 장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를 팔아넘기고 있다. 일부 부도덕한 대주주들은 헛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운 후 지분을 모두 처분해 한탕 챙기고 짐을 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장난에 물린 인수기업과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주인은 떠나고 손님들이 남아 회사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꼴이다. 코스닥 정보시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최대 주주가 바뀐 코스닥 등록 기업은 모두 75개사에 이르고, 현재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679개 기업 가운데 올 들어서도 11%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건수로 따지면 더욱 많아 99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의 50건에 비하면 2배나 많은 것으로 월 평균 10건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머니 게임의 대상이 되면서 주인이 무려 6차례 바뀐 경우도 있다. 바른손이 그런 경우다. 그 밖에 모바일원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리츠, 코네스도 각각 4차례와 차례씩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처럼 주인이 자주 바뀌면서 회사는 실속 없는 그 포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인터리츠, 앳하이론코리아는 반년 만에 침구를 생산하는 침구업체에서 생체 인증기업으로, 다시 모바일 전자상거래 업체로, 또다시 정보기술, IT 제품 유통업체로 변신의 변신을 카멜레온처럼 거듭했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할 당시의 주력 제품은 오간됐고 신규 사업 발표만 남발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를 새로 인수한 대주주들도
정자와 각종 편법으로 호주머니 채우기 위한 급급하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기술을 개발, R&D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회사 돈을 개인용 대여금이나 출자회사 지원 등의 형태를 통해 빼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테크원이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회사의 현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운영자금을 횡령해 도주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화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누보텍의 대표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주주들이 모은 유상증자 대금을 갖고 사라지기도 했다. 또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계열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매입, 대주주는 한몫을 챙기고 출자한 등록기업이 대규모의 평가 손실을 떠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최대 주주가 바뀌는 사이에 회사 내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껴안고 있는 꼴이다.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으며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들은 보유 자산이 소진될 때까지 버티는 캐시버닝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코스닥 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벤처기업을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청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마지막 말 코스닥 증권시장의 한 관계자가 말을 했다는 시장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벤처기업을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거나 청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누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이 오늘 주초 화요일까지 상당폭 약 한 15일간의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다시 또 반등을 모색하면서 아직은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가 끝없이 계속 내려가는 법은 없는 법이니까 적정 시점에 주가가 사지면 매수가 유입되고 다시 주가가 올랐다가 또 그 지점에서 많은 물량을 떠안은 개인 투자자들을 남겨놓고 주가는 다시 빠지겠죠. 이유는 수급 때문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최소 앞으로 몇 년간 코스닥 시장은 절대로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없고 절대로 투자자들이 중기 투자를 하거나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완전히 도박판에 가까운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강원랜드 상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강원랜드 상장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장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고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고 심지어는 각종 메일이나 그 외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미 상장이 결정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떠드는 것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상장의 어떤 명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폐광초원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강원랜드를 건설을 할 때 주주들에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약속을 정부로서 분복할 수 없는 일이면 분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2천억의 매출에 1천억의 순이익을 올린 엽기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재 경제가 어렵고 피폐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영업이익을 올리거나 순이익을 올린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무려 50%의 순이익을 올린 강원랜드의 실적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의 어떤 주주들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앞으로도 무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도 강원랜드 같은 주식들은 정부 소유 지분으로 통합 관리를 해도 오히려 건전하게 강원랜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종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검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깔끔한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강원랜드를 굳이 상장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상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상장이 되면 약 1000만 주에 가까운 980만 주 가까이 물량이 유통 가능 물량이 되고 현재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약 15만 원 기준으로 3조 원 정도가 되는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특히 강원랜드가 상장이 돼서 주가가 조금만 오른다면 국민카드 그 외에 각종 어떤 대형사를 제치고 자칫 일설에 의하면 KTF
를 제외한 랭킹 2위의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카지노, 확장, 슬롯 머신, 그 다음에 블랙잭,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설을 갖추고 이게 정자리 건물에 호텔을 가진 곳이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2위를 차지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강원랜드가 고평가되었나?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대부분의 기업이 저평가되었나? 둘 중에 하나이면 분명한데 현재 강원랜드가 상장이 된 것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코스닥 대책에 의하면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은 강력하게 엄단을 하겠다는 검찰의 발표도 있었고 그 외에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민사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졌고 또 벤처기업에 50 투자자를 할 경우에 50%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또 연기금이 코스닥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의 투자를 결행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러한 다분히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중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정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수급상의 논리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와 같은 퇴출 조건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퇴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감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명이 1년에 2번 이상 바뀐다든지 대주주 물량이 1년에 몇 % 이상 변동이 된다든지 혹은 1년에 소위 우리가 점상이라 부르죠. 대거 상한가를 끌어올렸다가 다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주가 파동이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 이상 진행된다든지 이러한 다소 감정적인 조건을 섞어서라도 비정상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어떤 왜곡된 모습, 특히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전혀 회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도 소위 앞에서 말씀드린 캐시버닝, 즉 이미 정자를 통해서 혹은 등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망하지 않도록 버티고 살아남기만 하자라고 말하는 이런 기업들은 밖에 나가서 살아남아서 다시 들어오라고 쫓아보내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캐시버닝하고 앉아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그 돈 다 까먹고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그 돈을 까먹을 때까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회사를 튼튼하게 만들면 다시 링 위로 올라가라 하고 일단 쫓아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퇴출들이나 어떤 진입들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경한 정책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등록이 지속된다면 현재도 또 80개사가 등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코스닥 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의 미래도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의 문제 이것만 우리가 놓고 절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수급과 퇴출 그 다음에 진입과 퇴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주 날카로운 감시의 목소리를 감시의 눈초리를 세우고 또 감시의 목소리를 내야만 하고 강원랜드 주주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강원랜드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 가치를 이미 평가받고 나아가되 강원랜드는 공익성을 가진 기업이니까 그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또 그것이 레저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21세기에 첨단 어떤 레저 레포츠 이러한 쪽에 부합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으로 이미 끌어들였다면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강원랜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덩달아 수많은 카지노 관련 기업들 혹은 별로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땀 흘려서 혹은 창의력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만약에 등록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제 이 자체가 노름판이라고 불리는 코스닥 시장이 아예 그들의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